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실증된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원 차량 30여 대를 추가 발주했다. 크랩 자주포는 한국의 명품 자주포 K9 썬더 차체 위에 영국 AS-90 브레이브하트의 155mm 포탑을 얹은 자주포로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의 K9 차체 48대의 수출이 예상된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의 18문을 공여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고 보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7일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와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HSW가 크랩 48문을 폴란드 육군에 공급하는 7억 9,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고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 대변인이 5일 발표했다. 이번 계약에는 지휘차량 22대, 탄약 지원 차량 12대가 포함돼 있다. HSW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자주포를 인도할 예정이다. 폴란드 국방부가 크랩 자주포를 발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폴란드 국방부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HSW의 96문의 크랩 자주포를 발주해 2024년까지 전량 인수할 예정으로 있다. 크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증된 자주포다. 우크라이나 육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7월 1일 폴란드에서 인수해 사격을 하고 있는 크랩 자주포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폴란드가 공여한 크랩 자주포를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파트너국들이 제공한 무기와 탄약, 차량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역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을 돕는다고 밝혔다. 폴란드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한 개 대대 물량인 크랩 18문을 지난 5월 폴란드에서 공여받았다. 크랩 한 개 포대는 자주포 6문, 탄약 보급 차량 2대, 정비 차량, C-31 통신 차량으로 구성된다.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9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광주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합 쇼핑몰 건립에 앞서 민관협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복합 쇼핑몰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을 지역 공약으로 밝히자 현대백화점을 필두로 신세계, 롯데 유통 3사가 일제히 투자 의향을 밝히며 화답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복합 쇼핑몰 투자에 9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지자체가 요구하면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의 민간 쇼핑몰 건립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다른 지역 납세자들의 반발도 설득해야 한다. 실제로 광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에 지난해 개관한 복합 쇼핑몰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에는 총 투자비가 6,500억 원가량 들어갔다. 광주에도 쇼핑몰이 들어서면 이와 비슷한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 지원 요구액 9천억 원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의 민관협의 재구성 요구는 이보다 더 큰 걸림돌이다. 시민단체들이 민관협의체에 들어오면 결국 소상공인, 교통체증, 주차, 환경 등의 이유를 앞세워 이런저런 지원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자연히 실제 투자를 해야 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시민단체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신세계가 광주 서구의 이마트 광주점 자리에 특급 호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려 했을 때도 지역 소상공인과 정치권의 조직적인 반발에 좌초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7년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역시 시민단체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같은 정치인까지 합세하면서 좌절됐다며 민관협의체 요구는 5년 전과 같은 시민단체의 반대 투쟁을 반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경고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이날 불출석 결정은 전날 의총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전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 불출석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 경기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소환 통보 당일 이재명 당대표의 휴대전화에 찍힌 보좌진의 전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현실화된 셈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공소시효는 오는 9일 24시다. 검찰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이후 이재명 당대표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분명 당의 부담이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서 2024년 총선 때까지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까지 열면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조사 출석 여부를 묻는 등 일사천리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섰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까지 검찰에 고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혐의다.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경찰보다는 낫다며 검찰을 찾은 것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당의 주요 정책과 배치되는 행보까지 나타나며 스텝이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뒤에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다. 당선이 무효될 수 있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 후 지급한다는 규정을 넣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후보자가 보전금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반환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보전금을 환수받는 방법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선거 때마다 이른바 먹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선관위가 돌려받지 못한 보전금은 191억 원에 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는 군소 후보들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개정 의견을 제출한 게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4년과 2016년 관련 조항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은 번번이 반영되지 않았다.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 또한 행안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선관위의 개정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범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면 대출 이자 비용이 커지거나 아예 선거비용 조달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관위 개정 의견이 주목을 받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리면서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이미 보전받은 434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정개특위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급으로 예상됐던 11호 태풍 흰남노가 국내 상륙했던 비상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남 여수 출입국 사무소 직원 14명은 지역의 한 고깃집에서 술을 곁들인 단체 회식을 벌였다. 이들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 규모가 역대급으로 예상됐던 상황이기에 전날 정부는 국가적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 전날 철야 근무를 했던 윤 대통령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모든 국민이 내 가족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었다. 이 같은 상황에 태풍 영향권에 들어있던 전남 여수 지역 공무원들이 술자리 회식을 벌인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회식 참가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실종된 주민 7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다. 2명은 생존했지만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생존자 발견에 기적 같은 일이라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색 구조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6일 구조된 5명 가운데 39세 남성과 51세 여성은 생존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2명과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종자들을 추가로 찾기 위해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과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3명이 애초 실종된 이들과 동일 인물인지는 신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된 여성과 관련
오후 9시 41분쯤 침수 지하 주차장에서 생존한 51세 여성을 구조했다면서 의식은 명료하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아파트에서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주민 7명이 차를 옮기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실종됐었다.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폭우로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다. 당시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물이 가득 차 우선 배수 작업부터 해야 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수색을 이어가던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은 실종자 한 명이 주차장 입구 근처까지 헤엄치며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구조대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 구조했다. 한편 경북 포항과 경주는 태풍 희남노의 직격탄을 맞아 물바다로 변했다. 바람보다 시간당 최대 104.5mm나 쏟아진 폭우의 피해가 더 컸다. 포항에는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450.5mm의 비가 내렸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골자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회사가 노동자 측에 금전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봉쇄하자는 취지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당초 노동계에서 주로 거론되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핵심 과제로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를 맞은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노동 입법에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초반부터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법 파업의 법대로 대응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노동 철학이 결정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5개 부처가 공동 명의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교육복지부 장관 인선 과정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며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로 총력을 다하면서 장관 인선 속도도 내고 있다고 인선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터라 주무부처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초조한 분위기가 흐른다. 교육부 장관 후보의 경우 관료 또는 교수 출신들이 상당수 후보군으로 올랐지만 막판에 고사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검증 작업이 반복되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충남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여전히 내부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비용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동물병원 진찰료 입원비 등 주요 진료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한다. 엑스레이 검사 등 주요 진료비는 동물병원에 게시하도록 하고 수술 예상 비용은 보호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비에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데 내년부터 진찰료 입원비도 면세 항목에 포함할 방침이다. 동물병원 비용의 부가세 면세를 위해선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마다 명칭이나 진료 절차 등이 달라 진료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료 항목 표준이 개발된 항목도 부가세 면세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부 열람과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지역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8월 중국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100% 늘어나는 등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다. 내연차 생산 중단 후 전기차에 올인한 BYD는 테슬라를 큰 격차로 제치고 중국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섰다. 5일 중국 자동차협회는 8월 전기 승용차 판매 수량이 62만 5천 대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0% 급증했으며 7월 대비로도 약 10%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승용차 비중은 약 95%에 달하며 상용차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보면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로 자리 잡은 BYD가 17만 4천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했으며 테슬라가 7만 7천 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BYD는 순수 전기차 8만 2,678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9만 1,299대를 판매하면서 순수 전기차 판매만 따져도 테슬라를 앞섰다.
BYD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완료한 후 올해 준중형 세단C를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테슬라와 경쟁에 나서고 있다. 3위는 52,600대를 판매한 상하이 GM링이 차지했다. 4위는 볼보를 인수한 지리 자동차가 차지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공급망을 장악한 가운데 현지 양대 리튬 회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국내 3대 배터리 기업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의 과실을 리튬 업계가 독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튬 가격이 장기간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개선하려면 국내 배터리 산업이 독자적인 원자재 조달 체계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업계 및 중국 매체 신랑제경 등에 따르면 중국 양대 리튬 회사인 텐치리튬과 간펑리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이 각각 103억 위안 한화 약 2조 335억 원, 73억 위안 한화 약 1조 4,415억 원을 기록했다. 텐치리튬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배 급증했으며 간펑리튬은 412%나 늘었다. 양사는 리튬 정제 규모에서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다. 양사가 거둔 총순익 3조 4,750억 원은 한국 배터리 3사의 순익 5,008억 원의 7배가량 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올 상반기 각각 3,165억 원, 7,719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SK온은 5,876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 TSMC가 2나노 공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에 뺏긴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타이틀을 가져오는 동시에 차세대 파운드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다. TSMC는 오는 2025년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7일 전자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TSMC는 올해 440억 달러를 파운드리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350억 달러를 2나노 공정 개발에 투입한다. 일본 반도체 전문 매체는 TSMC 기술 담당 부사장이 지난 5일 일본에서 진행된 TSMC 기술 설명회를 인용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며 TSMC의 올해 설비 투자액의 최대 80%는 2나노 공정을 포함한 첨단 프로세스 기술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TSMC의 2나노 공정 설비 투자는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120억 달러 한화 약 16조 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TSMC는 삼성전자와 달리 파운드리 사업만 운영하는 만큼 업계는 파운드리 사업 설비 투자만 놓고 보면 투자 규모는 4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TSMC는 삼성전자와의 미세 공정 경쟁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산을 시작한 3나노 공정은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했으며 3나노 공정 수율도 80%를 달성했다. TSMC가 공정 수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경제의 고환율과 고물가에 이어 에너지 위기라는 세 번째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위기가 밀어닥치는 형국이다. 5일 오펙 플러스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원래 회의 후 성명을 통해 10월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1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 8월 기준으로 다시 줄게 됐다. 이 여파로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 배럴의 2.3% 상승한 배럴당 88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대는 빨져 말고 이 새끼들아 문제돼.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으로 투자 기조를 이어오던 가다가 막 쓰는 거 어떡할 거야.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데에는 원자재 가격 아이씨,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회장이야 지목된다. 부회장이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원 수입 확인할 국가의 수도 없고 공통적인 그거 상황이지만 확인하면 유럽과 그거 걸리는 거 아니야? 내너지 사업주행인가 뭐 중국 그거를? 경기 둔화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를 이례적으로 더욱 키우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6일 발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지속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런 국제 새끼들은 유가가 뭔 높은 정체를 수준을 가지고 유지하는 있는 가운데 거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에 따라 당분간 무역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5년부터 현재 65세로 정해진 노인 연령을 10년마다 1세씩 높이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의 그늘이 깊어지는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늘어나는 야, 세대 전기차 수요에 좋다고 맞춰 노인 똥 빠는 연령을 새끼들아 점진적으로 좀 올리자는 한번 것이다. 얘기 좀 한번 노인 해봐. 연령을 올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건 아, 그렇게 한국의 좋은 인구 차가 왜 구조가 가서 급변하고 서? 있기 때문이다. 15세 이상 64세 이하 얼마 생산형 받았어, 인구 대비 대체? 65세 좀 이상 나눠 노인 먹자, 이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 신탱이들아. 고양률은 1980년대까지 OECD 중 나도 좀 가장 줘봐.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노인 부양률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 짭새 같은 게 불과 약 짭새 같은 30년 새끼들은 후부터 한국이 세계에서 한테 가장 들은 게 높은 나라에 없으니까 등극할 30kg 뭐 가능성이 100kg 높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처럼 다섯 고령화 반석만 진행 속도가 편하게 빠르지만 만들어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의 개새끼들 기준이 되는 시민들한테 연령은 이렇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짭새들은 이후 약 어떻게 해야 돼? 40년간 65세로 짭새를 시방새라고 고정됩니다.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현재 돼 도대체. 49개 주요 복지 이거 사업 중 가다 저기 한번 걸릴 49%인 것 같고 24개 이거 봐. 사업에 65세 노란색 저기 이상의 연령 되잖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아이씨 뭐 어떻게 최근 하라는 얘기야. 유통업계 사이의 배송 속도 그러니까 전쟁이 니들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새벽 배송을 넘어 주문 후 1시간 이내 배달되는 퀵커머스 시장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퀵커머스는 도심 내 소규모 물류거점을 활용해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이 퀵커머스 서비스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유통업계가 퀵커머스 서비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며 온라인 쇼핑 및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퀵커머스 관련 매출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주요 유통업계의 관심사가 새벽 배송에서 퀵커머스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앞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 역시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최근 들어 철수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새벽 배송을 운영하기 위해선 지역 곳곳에 물류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 또 새벽에 밤샘 작업을 진행해야 하므로 인건비가 기존 대비 1.5배에서 2배가량 더 많이 든다. 결국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새벽 배송 사업을 중단하는 셈이다. 반면 퀵커머스의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들여 별도의 물류센터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 전국에 퍼진 오프라인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또 퀵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상품을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게 아니라 인근 매장에서 즉시 배송하기 때문에 빠른 배송까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퀵커머스 시장의 전망도 밝다. 글로벌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는 세계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 4,480억 유로 한화로 약 609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1위 라면 기업 농심이 추석 연휴 이후 라면과 스낵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가중되는 원자재 가격 부담에 1년 만에 서민식품의 대명사 라면 값이 다시 한번 오를 전망이다. 식품업계 안팎에선 이번 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4분기 먹거리 가격 인상 소식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농심은 9월 15일부터 라면 26종과 스낵류 23개 브랜드 제품 출고 가격을 각각 평균 11.3%, 5.7%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라면 가격을 올리게 됐다. 스낵 가격 인상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4월 이후 국제 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가 부담이 심화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농심은 2분기 이후 국내 협력업체가 납품가를 인상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소맥분, 전분 등 대부분의 원자재 납품 가격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면과 스낵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원가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원가 인상 압박을 감내했지만 2분기 국내에서 적자를 기록할 만큼 가격 조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농심의 가격 인상으로 올해 4분기부터 즉각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농심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70% 넘게 급감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해외 법인을 제외한 국내 사업 영업이익의 경우 3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 24년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식품업계에서는 다른 라면 기업들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가격을 올리고 나설 것으로 점치고 있다. 새로 등장한 복병은 원달러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23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45원대를 돌파하면서 밀과 옥수수 등의 수입 단가 상승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조선업계가 하반기에도 활발한 수주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의 강세를 보이며 수익성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일 아프리카 지역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7척을 2조 368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으로 LNG 운반선 28척, 컨테이너선 6척, 해양 플랜트 1기 등 총 36척, 81억 7천만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 89억 달러의 92%를 달성했다. 같은 날 삼성중공업도 버뮤다 지역 선사와 아프리카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을 2척씩 총 4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총 4척의 수주액은 1조 1651억 원으로 이 선박들은 2025년 9월까지 차례대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올 들어 총 37척, 72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88억 달러의 82%를 달성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지난 7월 연간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국내 조선 3사 중 목표 실적을 가장 먼저 채웠다. 최근에는 3,917억 원의 대형 LPG 운반선 3척을 수주하는 등 활발한 수주를 보이고 있다. 국내 조선 3사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은 8월 발주된 LNG 운반선 8척을 싹쓸이했다. 한국은 올해 1월에서 8월 발주된 LNG선 111척 중 83척을 수주하며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했다. LNG선은 한 척당 건조 단가가 높은 대표적인 고부가 선박이다. 최근 전 세계에서 환경규제 이슈 등으로 일반 선박보다는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조선업계의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2년여 만에 선보인 국산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예약 신청 건수가 저조한 모습이다. 접종 대상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이를 감안해도 호응도가 떨어진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스카이코비원 접종 사전 예약자는 36명에 그쳤다. 예약 첫날 19명이 신청했고 사흘 새 고작 17명이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날 당일 접종을 시작한 뒤 13일부터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도 접종을 개시한다. 예약이 적은 데는 대상자가 제한된 게 1차 원인으로 꼽힌다. 스카이코비원은 아직 18세 이상의 한 해 기초접종 단계인 1차와 2차 접종에만 쓰일 수 있다. 전체 18세 이상 접종 대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2.6%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2일 첫 출하 기념식에서 이달 중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접종 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다른 백신 선례를 보면 최초 승인 절차보다 검토할 서류가 적어 심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스터샷에 활용된다 해도 신청자가 크게 늘지는 불투명하다.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이날 0시까지 1차 접종에 스카이코비원을 선택한 이는 1차 접종 전체 예약자 1,138명 중 3.3%에 불과했다. 임상 결과 기존 백신보다 이상 반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기초접종 신청자 중 선호도가 낮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상당량의 스카이코비원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계약한 물량은 1,000만 접종 회분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물량을 2024년 6월까지 받기로 했다. 구매 비용으로만 약 2천억 원이 책정됐다. 이 비용은 질병청에서 주문하는 수량에 따라 2년에 걸쳐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로 인식된다. 당초 정부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스카이코비원의 접종 초기 성적이 미진하면서 선구매 물량의 상당수가 재고로 폐기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코로나가 재유행하더라도 백신을 다시 접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팀은 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올해 가을 또는 겨울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경우 추가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0.5%로 10명 중 3명이나 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경험률은 62.9%였으며 이상반응 경험 후 신고율은 15.2%로 조사됐다.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 후 조치에 대해서는 만족, 24.4%, 보다 불만족, 47.4%이 더 많았다. 특히 젊은 연령, 고학력, 고소득층일수록 불만족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 백신이 자신이나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은 비교적 높았으나 코로나 백신의 효과, 정부에서 제공되는 백신의 유익성, 백신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최근 군사훈련으로 오히려 대만군의 전투 역량이 더 성숙해졌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 동부 해안의 화롄 공군기지에서 공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협 주변 상황은 여전히 긴박하며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 군은 적의 침입 의도에 침착하게 대응했고 국가의 안보를 끈질기게 지켜왔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나는 이 전투준비 임무 기간이 지나면 우리 군의 전투기술이 더욱 성숙해지고 전투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대만은 중국의 최근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14% 인상한 5,863억 대만 달러 한화 약 25조 9,3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피겨 스케이팅 이규현 코치가 미성년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구속 중 기소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 1부는 지난달 말 이규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이규현 코치는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규현 코치는 올해 초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에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같은 혐의로 이규현 코치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2달 만에 이규현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 이규현 코치는 1998년 나가노 대회와 2002 솔트레이크 대회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규현 코치의 구속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체육계 성폭력 문제는 지난 2019년 심석회 선수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보기관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3년 만에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선수와 지도자를 관리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최근까지도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자격정지 등 징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